내 방문에 요양원 입소 대기자라는 서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쓰라린 배신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5세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노인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부모를 버리려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말이에요. 제가 거푼 일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50년을 키운 아들이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몰래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제 서명을 위조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혹시 중간에 너무 답답하시거나 화가 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승리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어요. 1950년생이니까 정말 격변의 시대를 다 겪었죠. 어릴 때는 한국 전쟁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견뎠고 새마을 운동도 봤고요. 남편과는 25살에 결혼했어요. 그때가 1975년이니까 벌써 50년 전 이야기네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면사무소에서 일했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민수를 1977년에 낳고 딸 민정이를 1979년에 낳았어요. 2살 차이 남매죠. 민수는 순하고 착했어요. 말썽도 안 부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딸 민정이는 좀 활발했어요. 오빠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편한 게 없었거든요. 기저귀도 1000기저귀 빨아쓰고 분유도 비싸서 모유로 키우고 아프면 보건소에 가거나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버텼어요. 특히 겨울이 힘들었어요. 연탄난로로 난방했는데 밤에 연탄가스에 중독될까봐 무서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아이들 입을 자꾸 확인하고 환기도 시켜주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이 착했거든요.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저한테도 화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성격이 원래 온화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김치 담그는 일을 했어요. 겨울이면 김장철에 여러 집 다니면서 김치 담가주고 돈을 받았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보태고 옷도 사주고 그랬어요. 민수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시내 중학교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전세라도 구해서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시내로 이사했어요. 그때가 1990년이었나? 그 즈음이었어요. 시내 생활은 시골과 달랐어요. 이웃과의 교류도 적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참았어요. 민수는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에 갔어요. 지방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죠. 딸 민정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서울 남자랑 결혼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아이 둘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하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와요. 민수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지역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27살에 결혼했어요. 상대는 같은 은행에 다니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김미영이라고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학력도 대졸이고 직장도 있고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별 문제 없었어요. 미영이가 요구하는 것도 그리무리가 아니었고 저희 형편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신혼집도 전세로 구해줬고 혼수도 준비해줬고요. 손자 준호를 2005년에 낳았어요. 제 첫 손자였죠. 정말 예뻤어요. 미영이가 산후조리할 때 제가 한 달 동안 도와줬어요. 그때는 미영이도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어요.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산후조리했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은 2018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였어요.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말기였어요. 6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 해놓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정말 외로웠어요. 장례식 때 아들과 며느리가 잘 도와줬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미영이가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써주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따뜻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 혼자 살아봤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밤이 되면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집도 처분하고 아들 집으로 가기로 한 거죠. 시골집이었지만 그래도 땅값이 꽤 나왔어요. 3억 정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아들이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새 아파트는 30평 정도 됐어요. 방이 3개 있었는데 안방은 아들 부부가 쓰고 중간 방은 손자 준호가 쓰고 작은 방 하나를 제가 쓰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미영이가 제 방을 정말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새 침대도 들여놓고 작은 화장대도 놓고 옷장도 새로 샀어요.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출근 도시락도 싸주고 준호 아침밥도 차려주고 미영이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으니까 아침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아침이 편해요라고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손자 준호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와서 좋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간식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고 그 아이 엄마는 직장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없어서 쓸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미영이가 다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것도 깨끗한데 왜 다시 하느냐고 물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하게 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효부심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매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 같았어요. 세탁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빨래를 하면 미영이가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빨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아침밥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걸 끓여서 제대로 된 아침을 차려주고 싶었는데 미영이는 저희는 간단하게 먹어요 라고 하면서 빵이나 시리얼을 꺼내오곤 했어요. 그럼 제가 끓인 찌개는 혼자 먹어야 했죠. 4명 분량으로 끓였는데 혼자 먹으니까 며칠씩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어머니는 전통 음식을 좋아하시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와의 관계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와서 좋다고 했던 준호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야, 간식 먹자고 불러도 배 안 고파요 라고 하고 숙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미영이가 아이한테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준호 학급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미영이가 어머니도 들어가 계세요. 준호 학교 일정 알 수 있게라고 해서 들어갔던 건데 어느 날 다른 학부모가 내일 체험학습 준비물 챙겨주세요 라고 올렸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미영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학급 단체방에서는 댓글 달지 마세요. 다른 학부모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요? 준호 할머니라고 인사드린 건데 그래도 어머니가 나서시면 안 돼요. 준호 엄마는 저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자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건지. 그때부터 미영이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미영이가 아들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집이 너무 좁아. 어머니 계시니까 애도 불편해하고.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싶었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물론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저도 스트레스 받고 준호도 불편해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이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건강하고 치매도 없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제가 짐이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설거지나 청소도 안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줄였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미영이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인사를 해도 대충 받고 밥상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미영이가 친구랑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집도 좁고 애도 불편해하고. 전화 목소리가 꽤 컸거든요. 아마 제가 듣는 줄 모르고 그랬나 봐요.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렇다고 계속 이럴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힘든 존재였나 싶어서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 그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남겨져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너무 서러웠어요.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어머니,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정말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 사는 곳이고 어머니 연세에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하지만 속뜻은 분명했어요. 나가달라는 거죠. 난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그렇지만 요즘은 요양원도 좋아요.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싫어. 나는 요양원에 갈 생각 없어. 어머니, 한번 견학이라도 다녀오세요.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며칠만 요양원에 계시면 어떨까요? 견학 삼아서요.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 되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예요. 여기 계시면 할 일도 없고 답답하실 텐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답답하다고 한 적 없거든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는데. 그럼 나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갈까? 엄마, 그 집은 이미 팔았잖아요. 맞았어요. 제가 그 집을 팔아서 아들이 더 큰 아파트로 이사 온 거였어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아들과 미영이는 번갈아 가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치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요양원은 정말 좋대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어머니 또래시고 시설도 현대식이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엄마, 거기는 온천물도 나오고 운동시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건강하고 치매도 없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미영이 태도가 급격히 변했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밥상도 따로 차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은 상에서
혼자 먹고 아들 가족은 큰 상에서 함께 먹었어요. 심지어 반찬도 달랐어요. 제게는 김치와 멸치볶음 같은 간단한 반찬만 주고 아들 가족에게는 고기며 생선이며 차려주더라고요. 왜 따로 차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름진 음식은 안 좋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름진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졌어요. 아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준호는 아예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도 나누고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다들 네, 이런 식으로 대답만 하고 말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미영이가 아예 노골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 견학 가보실래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 미영이 목소리가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무슨 한계?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가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도 좁고 프라이버시도 없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다고요. 아들은 그런 미영이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저를 내보내고 싶구나. 제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싫구나. 알겠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세요. 좋은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 눈치 보며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가고 싶지도 않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미영이가 또 친구랑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응. 말해봤는데 듣지 않아. 요양원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그렇다고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정말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눈치 봐야 하나.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눈치를 보는 건 저였는데 자기들이 눈치 본다고 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차라리 치매라도 있으면 강제로 보낼 수 있는데 멀쩡하시니까 더 골치 아파. 맞아. 건강하신 게 문제야.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미영이는 저를 보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아들은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은 제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 우유는 준호가 먹을 거예요. 우유 하나 마시면 안 돼. 준호가 성장기라서 우유를 많이 마셔야 해요. 어머니, 드실 거는 따로 사드릴게요. 그때부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이건 준호 거, 이건 우리 거. 마치 저를 남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사용도 문제였어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잠깐만요. 먼저 들어갈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와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세탁기 사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빨래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빨래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우리 거 먼저 해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텔레비전 리모컨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 준호가 와서 할머니, 제가 숙제하는데 만화 틀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속상했던 건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 5월이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미영이도, 준호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꼭 케이크라도 사다가 엄마 생일 축하해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저녁에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라고 했더니 아, 맞다. 깜빡했네요. 축하해요라고 대충 말하고 끝이었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75세 생일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다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챙겨줬는데 이제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제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됐어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미영이가 말했는데 그 말투가 정말 차가웠어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귀찮아서 하는 말 같았어요. 혼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혈압도 높고 불면증 증상도 있고. 네, 좀 그래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싶었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뭔가 해결책을 찾으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도 제가 병원에 다녀온 걸 묻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병원에서 뭐래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 저녁에 미영이가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요양원 한번 보러 가세요. 거기서는 의료진도 있고 어머니 같은 분들끼리 어울릴 수도 있고. 싫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불편해요.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고. 그날 밤에 아들이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집이 너무 좁아서 모두가 불편해요.
엄마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고 요양원에서 계시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불편해.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예요. 거기서 또래 분들과 어울리시면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엄마 없으면 너희들이 더 편하겠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없으면 편하지.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대답 자체가 답이었죠. 그럼 내일부터 요양원 알아볼게. 정말요? 아들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요양원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을 벌어보려고 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요양원을 알아본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에 미영이가 어머니, 오늘 시장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고 나갔어요. 아들도 출근하고 준호도 학교 가고 집에 혼자 있었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영이와 아들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왠지 모르게 시선이 두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익숙한 글씨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오순자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는 서류였어요.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그것도 저의 이름으로 신청한 것이었어요. 신청자 오순자, 보호자 오민수 제 아들 이름이에요. 신청 사유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으로 인한 전문적 케어 필요. 신청일 2023년 10월 15일. 그 아래에는 제 서명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 것 같은데 제가 쓴 기억이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 글씨를 따라한 거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쓰던 글씨체와 비슷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요양원 신청을 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류 밑에 있던 메모지였어요. 미영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입소 예정일 10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준비물 옷까지, 세면도구, 상비약, 보증금 1,000만 원,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 예정, 월 비용 300만 원, 담당자 김간호사 영일영.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요양원 비용을 내려고 한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 밑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니 설득 방법 1점, 건강상 이유, 무릎, 혈압 등 2점,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강조 3점, 전문적 케어의 필요성 4점, 가족의 부담 최소화.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기 위해 계획을 세운 거였구나. 그동안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또 다른 서류였어요. 보호자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아들의 서명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오민수는 피보호자 오순자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해 요양원 입소에 동의함. 피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보호자 권한으로 강제 입소를 진행함. 의사결정 능력 저하라니.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적었을까요? 그 옆에는 병원 진단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가짜였어요.
제가 치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까지는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50년을 키운 아들이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이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통장 사본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복사해 간 건지. 잔고가 3억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노린 거였나 싶었어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70이 넘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울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자.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찍었어요. 신청서, 메모지, 보호자 동의서, 가짜 진단서, 통장 사본까지 모든 걸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놓아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미영이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응. 텔레비전 봤어. 아, 그러세요.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그 순간 미영이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남남 같았어요. 아니, 남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모든 게 연기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 앞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는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내일 요양원 견학 가볼까요? 미영이가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견학이 아니라 입소 절차를 밟으러 가자는 거였죠. 정말 좋은 곳이래요. 시설도 현대적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엄마, 한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걸 결정해놓고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과 미영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내일 요양원 견학 가보실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거부했는데 갑자기 승낙하니까요. 정말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할게요. 응. 그래. 그 순간 미영이와 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새벽 5시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과 미영이가 부엌에서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아, 그러세요. 저희는 내일 준비하느라고요. 아들이 말했는데 그 내일 준비가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였죠. 엄마,
오늘 짐 좀 싸세요. 요양원에서 며칠 있어 보시려면 옷까지 정도는 가져가셔야죠. 며칠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처음에는 체험 삼아서 며칠만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서류에는 정식 입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내내 두 사람이 들뜬 기분이었어요. 마치 골칫거리를 해결하게 된 것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침 든든히 드세요. 오늘 좀 먼 길 가야 해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밥을 차려줬는데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서러웠어요. 저를 보낼 때만 친절하게 구는 거니까요. 요양원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가는 길에 미영이가 계속 요양원 자랑을 했어요. 어머니, 거기는 정말 시설이 좋아요.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운동실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제게서 벗어나고 싶은지 절실히 느껴졌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둘러봤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고요. 하지만 제가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 상담실에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르신, 여기서는 하루 3끼 식사 제공되고 간식도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원장님이 이미 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순자 어르신이시죠? 이미 신청서 받았습니다. 네. 언제요? 일주일 전에 보호자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때 아들과 미영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했다는 게 들통날까 봐서요. 월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요. 300만 원이면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통장에 돈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 돈으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제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신청서에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이 서류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미영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을 잘 못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보호자 동의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때 제가 언제 신청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일단 이들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생각해볼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대기자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때 미영이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빨리 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뒤 아들이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더라.
정말요? 그럼 언제부터 가실래요? 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아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때요? 그때가 입소 예정일이라고 하던데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미 모든 걸 정해놓고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 다음 주 월요일에 가자. 정말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미영이가 아들한테 하는 말을 또 들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순순히 가신다니. 응, 나도 의외였어. 그동안 그렇게 거부하시더니 이제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 그동안 정말 힘들었잖아. 맞아.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 대화를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유로워진다니, 편하게 산다니, 저를 완전히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바로 다음 날, 운명처럼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옆집 할머니 김정순 씨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순 씨는 저보다 3살 어린 72세 할머니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데 정정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정순 씨가 자꾸 물어보시니까 결국 털어놓게 됐어요. 사실은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뭐라고요? 왜요? 순자 씨는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미영이의 불만, 아들의 태도 변화, 그리고 서류 위조 사실까지 모든 것을요. 정순 씨가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순자 씨는 건강하시고 정신도 맑으신데 왜 요양원에? 그러게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명 위조라니, 그건 범죄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맞아요. 서명 위조는 범죄였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들과 미영이가 잘못한 거였어요. 정순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상담이요? 네. 요즘은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해줘요. 제 친구 박 씨가 거기서 상담받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문제요? 박 씨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도 서명 위조였어요. 결국 법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순자 씨,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그날 오후에 정순 씨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거기서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 상황을 들어보시더니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서명 위조예요. 그리고 강제 입소는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노인 학대요? 네. 보호자라고 해서 어르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에 보낼 수는 없어요. 특히 서명까지 위조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죠. 변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면 아무도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자녀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서명 위조는 문서 위조죄에 해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증거를 확보하세요. 위조된 서류 사진은 있으시죠? 네. 휴대폰으로 찍어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증인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찾아보세요. 할머니가 정상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들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돌아온 뒤 정순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순자 씨가 정정하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왜 괜찮지 않아요? 잘못한 건 아들하고 며느리인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까 아들과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관에 다녀왔어. 복지관에는 왜요? 순간 긴장이 흘렀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알아보러. 미영이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문득 제 방문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요양원 입소 대기자라는 스티커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고 제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벌써 입소 대기자 취급을 하다니. 스티커를 떼어내고 미영이를 찾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미영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요양원에서 준 거예요. 절차상 필요한 거라고. 제가 언제 입소한다고 했나요? 어머니,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제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요양원에 갈 생각 없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좋은 곳이라고 보셨잖아요. 좋은 곳이라고 해서 제가 가야 하는 건 아니죠. 미영이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나가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생님 조언대로 증거를 더 모으고 증인들도 확보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선 정순 씨가 동네 분들께 제 상황을 알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서셨어요. 순자 씨가 무슨 요양원이에요? 우리보다 더 건강하신데. 동네 할머니 이영희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장 보러 가실 때 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정정하신데요. 박순덕 할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거 보면 우리보다 건강하세요. 이웃분들이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언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그분들이 강제로 보내려고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법적 조치요? 네. 서명 위조에 대한 고발과 함께 보호자 권한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일상생활에 문제 없으시니까 보호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나서 복지관 사회복지사님도 만났어요. 김미경 사회복지사님인데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할머니,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래요? 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거나 불편해서예요. 하지만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면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집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혼자 사실 집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고령자 주택 같은 곳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꼭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뒤 아들과 미영이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엄마, 내일이 요양원 입소일이에요. 짐 정리하세요. 제가 언제 간다고 했나요? 어머니 서명도 있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그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아들과 미영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제 서명을 위조한 거 알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미영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 그만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위조된 서류와 메모지 사진을요. 아들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말했어요. 엄마, 이건 뭐야? 범죄잖아?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언제 도움을 요청했나요? 제가 언제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나요? 둘이 말을 못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요. 내일 요양원에 가서 모든 절차를 취소하세요. 그리고 제가 낸 돈도 다시 돌려받으세요. 엄마, 그러면 저희는 뭐요? 저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그날 밤 아들과 미영이가 제 방에 와서 사정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 그만해요. 자기들 편하자고 한 거면서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그럼 제가 나가면 되죠. 그게 아니라 됐어요. 내일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둘이 정말 놀랐어요. 엄마, 경찰서는 왜요? 서명 위조 신고하러요. 그리고 노인 학대 신고도 하고요. 미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우선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죠. 다음 날 정말로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정순 씨와 다른 이웃분들도 증인으로 함께 가주셨어요. 처음에는 경찰관들도 의아해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왜 범죄냐는 식으로요. 할머니,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나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어르신 서명을 위조해서 요양원 입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보내려고 했고요. 위조된 서류와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경찰관 표정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네요. 그리고 강제 입소 시도도 문제가 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들과 미영이를 조사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가 경찰서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집도 좁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래도 서명을 위조할 이유는 안 되죠.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보낼 수 없어요. 아들도 인정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어머니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당의가 아니라 속인 거죠. 어르신 모르게 서류를 위조하고 돈까지 빼려고 했잖아요. 이웃분들도 증언해 주셨어요. 순자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매일 산책하시고 장도 보시고 정정하세요. 그런 분을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 둘 다 서류 위조와 노인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제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들의 보호자 권한을 제한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시설에도 보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였어요. 법정에서 나올 때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5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이고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너무 상처가 컸거든요. 부모를 버린 그 죄, 결국 본인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제가 담담히 말하자 둘이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아들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고령자 임대주택에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해요. 같은 또래 분들이 나니 사시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정순 씨를 비롯한 이웃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사할 때도 도와주시고 적응할 때까지 계속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그래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 하고 보고 싶은 텔레비전 보고 먹고 싶은 음식 해 먹고 요즘은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한글도 가르치고 봉사활동도 해요. 제가 도움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과 미영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그리고 명절이나 제 생일에는 찾아와요.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손자 준호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할머니와 멀어지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혼자 찾아와서 용돈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눠요. 다행히 손자만큼은 제 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점점 더 눈치 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은 비록 혼자 살지만 당당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순 씨 같은 좋은 이웃이 있었고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점심때는 함께 밥 먹고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록 혼자 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비록 외로워도 제 발로 서는 게 가장 당당한 삶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에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만족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